낸드와 노아 플래시의 차이, 그리고 기존의 메모리들 D램이나 SRAM과의 어떤 근본적인 이 플래시 메모리가 갖는 장단점,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이번 동영상을 보는 데 있어서 전번 동영상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이전 영상을 보고 이번 영상을 청취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3차원 낸드라고 하죠. 또는 우리가 버티컬 낸드. 여기 잠깐 요즘 생산되고 있는 낸드의 대부분이 바로 이런 3차원 낸드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전번 영상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 스택 게이트, NMOSFET이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로직을 구성하지 않은 이상 항상 PMOSFET보다 NMOSFET이 속도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얘기했고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메모리 셀로 이용되는 MOSFET들은 NMOSFET으로 만드는 것이 당연히 타당합니다. 기존의 MOSFET과 매우 유사하게 닮아 있죠. 중요한 차이는 게이트의 구조가 마치 적층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스택 게이트라고 부르죠. 적층되어 있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상부 쪽에 게이트 전압이 인가되는 게이트를 우리는 컨트롤 게이트,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정기적으로 어느 쪽으로도 연결되어 있지 않고 부유 상태에 있는 게이트를 플로팅 게이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게이트와 플로팅 게이트의 사이에 놓여 있는 옥사이드를 우리가 블로킹 옥사이드, 그 다음에 플로팅 게이트와 실리콘 기판 사이에 있는 옥사이드를 터널링 옥사이드라고 얘기했었죠. 어떻게 프로그램이 되는지 기본적인 개념을 같이 보시면요. 자, 이게 스택 게이트의 단면이죠. 자, 모스펫의 문턱 전압이 만일 1.5V라면, 그리고 그 문턱 전압 이상의 전압인 2V를 우리 게이트에 인가했다고 한다면요. 이렇게 채널 지역에 전자들이 밀집됨으로 인해서 채널이 형성되게 될 겁니다. 만일 매우 문턱 전압 이상의 매우 높은 전압을 게이트에 인가하게 된다면, 조금 전에 여러분들 동영상에 봤듯이 이 채널 쪽에 있는 전자들은 기존의 모습에서는 이 게이트 옥사이드가 전자들의 이동을 강력히 막고 있었기 때문에 게이트 전국적으로 갈 수 없었죠. 그런데 이 터널링 옥사이드라는 얇은 옥사이드를 통과해서 일부의 전자들이 플로팅 게이트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전번 영상에서 이러한 현상을 터널링이라고 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프로그램 상태에서 전자가 넘어가는 이런 현상은 조금 뒤에 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 서미오닉 이미션, 핫캐리어 인젝션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운동 에너지가 큰 전자들이 이런 옥사이드 층을 뚫고 에너지 장벽을 뚫고 넘어가는 현상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플로팅 게이트의 전자들이 잔류하게 되는데요. 이 뒤에 우리가 이 게이트에 전원을 끈다고 해도 이 전자들은 여기에 상존하게 돼요. 그래서 이 모스펫의 특성을 바꾸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는 이 셀이 프로그램 됐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좀 더 우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프로그램이 되지 않은 NMOSFET입니다. 물론 스택 게이트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고요. 게이트에 아무런 전압이 인가되지 않으면 채널은 형성되지 않고요. 이 트랜지스터, 이 모스펫은 오프 상태, 즉 전류를 통할 수 없는 그러한 형태의
트랜지스터가 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플로팅 게이트를 중심으로 그 위쪽에는 블로킹 옥사이드가, 그리고 아래쪽에는 터널링 옥사이드, 이런 두 종류의 옥사이드가 둘러싸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문턱 전압 이상의 충분한 전압, 여기서는 5V를 가정을 했는데요. 5V를 걸게 되면 전자들이 채널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 트랜지스터는 턴 온 되죠. 즉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의 상태는 단적으로 우리가 게이트에 5V라는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이 트랜지스터는 ON이 되고요. 반면에 아무런 전압을 인가하지 않으면 이 트랜지스터는 OFF가 되는, 그야말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노멀한 셀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트랜지스터에 우리는 문턱 전압보다 훨씬 높은, 예를 들어서 12V의 전압을 인가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동일하게 전자들이 채널 쪽에 밀집이 될 거고요. 굉장히 높은 전압의 효과로 인해서 일부 전자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 보시고 있는 이 옥사이드라는, 터널링 옥사이드라는 에너지 장벽을 굉장히 핫한 일렉트론들이, 여기서 핫하다는 것은 운동 에너지가 우리가 굉장히 높은 전압을 걸지 않았습니까? 기판은 0V고 게이트는 12V니까 이 전압차가 굉장히 크고요. 따라서 전자들이 이 터널링 옥사이드를 넘으려고 하는 그 운동 에너지의 힘이 무지무지하게 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큰 전자를 우리는 핫한 일렉트론, 핫 일렉트론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핫 일렉트론이 터널링 옥사이드를 뛰어넘어서 이 플로팅 게이트 쪽으로 넘어가서 그 플로팅 게이트에 남게 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셀이 프로그래밍 됐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자, 일단 이렇게 전자들이, 즉 음전하를 띤 전자들이 플로팅 게이트에 잔류하게 되면, 자, 그 다음에 노멀 셀의 경우는 우리가 5V, 게이트에 5V의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이 트랜지스터는 턴 온 된다 그랬어요. 전류가 흐르는, 즉 스위치가 열려 있다가 스위치가 닫히는 상태로, 즉 스위치가 턴 온 되는 상태로 바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프로그램을 시키게 되면요, 그리고 우리가 게이트에 5V를 건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이 게이트에는 실제 우리의 양의 5V의 전압을 인가하고 있지만 그 밑에는 음전하를 띤 전자들이 잔류함으로 인해서 마치 5V를 걸었지만 한 2V밖에 걸지 않은 것처럼 낮은 전압을 게이트에 인가한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왜냐하면 음의 전하들의 효과가 마치 음의 전압을 게이트에 전압을 건 효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분 채널만 열리고 아직 스위치가 턴온 되지 못하는, 즉 스위치가 턴 오프 상태로 남아있게 돼요. 이렇게 한번 프로그램이 된 셀은, 따라서 이 셀은 프로그램 되지 않은 셀과는 분명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차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셀의 정보가 기억됐는지, 1이라는 정보가 기억됐는지 아니면 기억되지 않았는지를 판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그 과정을 우리는 한 셀의 원 비트의 정보를 라이팅하는, 즉 프로그래밍하는 프로세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우리가 한 셀의 정보를 기억했지만 필요에 따라 우리가 이스케어 필름이란 정기적으로 이런 정보를 지울 수 있어야 되죠. 이 지우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프로그램된 셀은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들이 잔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전하들이 일종의 섀도우, 어떤 위에 게이트에 양전압을 걸더라도
그 양전압 효과를 낮춰주는 효과를 갖게 돼요. 셀을 우리가 지우려고 한다면 거꾸로 음의 방향으로 굉장히 과도한 전압을 걸게 되면 여기 전하가 게이트 쪽에 걸리기 때문에 거꾸로 전자들은 플로팅 게이트에서 터널링 옥사이드를 뛰어넘어서 실리콘 기판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때 이 그 플로팅 게이트에 잔료가 있던 전자들이 다 사라짐으로 인해서 프로그래밍 된 셀은 노멀 셀로 바뀌게 돼요. 이런 과정을 우리는 정보를 지우는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 그 전자가 터널링 옥사이드를 뛰어넘어서 플로팅 게이트로부터 실리콘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바로 이런 에너지 장벽을 전자가 직접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터널링 현상에 기인한다라고 과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파울러 노드하임 터널링이라는 그냥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름만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레이즈가 되면, 지워지게 되면 이 셀은 우리가 1이라는 정보가 사라지게 되고 다시 정보가 지워진 셀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요한 기능인 읽기의 기능. 우리가 어떤 특정 셀에 정보를 기억했을 때 그 셀이 정보를 갖고 있는지, 1이라는 정보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리드 해야겠죠. 근데 조금 전에 봤듯이 노멀 셀의 문턱 전압은 예를 들어서 2V인데 프로그래밍이 되면 문턱 전압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 전류인 드레인 전류와 게이트 전압 간의 특성 곡선을 보시면 노멀 셀은 2V에서부터 전류가 발생하는 이런 곡선을 갖는 데 반해서 프로그램된 셀은 더 높은 문턱 전압을 갖는다 그랬죠. 그래서 5V라는 문턱 전압을 갖는다면 예를 들어서 5V에서부터 전류가 증가하게 되는 이런 특성 곡선을 갖게 됩니다. 비트 라인이라 파란색으로 표현된 걸 비트 라인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이트를 연결한 이 라인들, 게이트에 바이어스를 인가하는 라인들을 워드 라인, 동일하게 D램과 동일하죠. 워드 라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바로 이 셀이 만일 프로그램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요 워드 라인에, 요 게이트 라인에 우리가 4V를 인가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4V 라인은 여기에 있죠. 그러면 이게 만일 프로그램이 되지 않은 셀이라면 전류가 잘 흘러야 될 겁니다. 출력 전류가 굉장히 크게 발생해야 될 텐데 만일 프로그램이 돼 있는 셀이라면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겠죠. 턴 오프가 돼야 되겠죠. 바로 이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읽고자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 이 셀이 만약 프로그램 되어 있다면 이 셀은 턴 오프가 됐고요. 마치 스위치가 개방되어 있는 상태처럼 느껴질 겁니다. 따라서 전류가 흐를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우리가 원 스트링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의 읽기 단위죠. 보통 32개 내지 64 셀들을 이렇게 종으로 묶어놓은, 직렬 연결해 놨다고 했죠. 낸드에서는. 이 묶음을 우리가 스트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트링별로 읽게 돼요. 리드는. 근데 이 스트링을 이미 빈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빈라인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돼요. 자, 이러면 우리는 요 워드라인에 4V를 가했을 때 요 스트링에서 전류가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요 셀에서 정보가 기억돼 있구나 라고 판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셀이 만일 노멀한 상태, 즉 프로그램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셀은 턴온된 스위치가 되고요. 따라서 빈라인을 통해서 전류가 원활하게 흐르게 됩니다.
이런 그 차이를 통해서 우리는 특정 셀에 프로그램이 됐는지 또는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게 되죠. 자, 이 그 플래시 메모리에 중대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런 그 플로팅 게이트가 주를 이루는 플래시 소자의 기본 단위였습니다. 근데 이런 그 플로팅 게이트 플래시는 눈에 띄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이 플로팅 게이트는 보통 도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폴리실리콘을 사용해 왔습니다. 근데 이 폴리실리콘은 거의 도핑되어 있는 폴리실리콘이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뛰어나죠. 따라서 이 플로팅 게이트 안에 굉장히 많은 전자들이 잔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레이즈, 지우는 과정에서 이 전자들이 다시 기판으로 넘어올 때 내가 여기 지금 그림을 그린 것처럼 마치 전자들이 큰 물통에 물을 붓듯이 어마어마한 양의 전자들이 터널링 옥사이드를 뛰어넘어서 기판 쪽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바로 이게 지우는 과정과 또 쓸 때도 반대로 터널링 옥사이드를 넘어서 또 많은 전자들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지우고 쓰는 과정 중에 바로 이런 터널링 옥사이드를 뛰어넘어서 굉장히 많은 전자들이 요 취약한 얇은 터널링 옥사이드를 넘나들게 됨으로 인해서 터널링 옥사이드들이 열화가 일어납니다. 잘 못 견디게 돼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위 열화되는, 그래서 열화가 되면 이게 절연체로서 더 이상 잘 동작을 하지 못하고 이 절연체를 통해서 서서히 전류가 새는 일종의 리키지 커런트, 누설 전류가 발생하는 오동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스트레스 인듀스드 리키지 커런트 실크라고 부르고요. 이런 실크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고요. 또 하나, 실제 플래시 메모리를 만들게 되면 이런 플래시 셀들이 쫙 줄지어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요 플로팅 게이트 요 옆에 또 다른 플로팅 게이트가 아주 인접해서 쫙 줄 서서 있게 되는데요. 이 플로팅 게이트들이 도체이다 보니까 이 도체와 도체들이 너무 근접하게 되면 정기적으로 커플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커플링이라는 것은 결국 좋은 뉴스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그 현상들이 플로팅 게이트 플래시의 문제점으로 등장하게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한 조금 변형된 플래시 셀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차지 트랩 플래시라는 겁니다. CTF라고 불리는, 마치 여러분들 이 플로팅 게이트를 없애버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부에 컨트롤 게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ONO 구조가 블라킹 옥사이드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ONO 구조의 양쪽에 옥사이드가 존재하는데 상부에 있는 옥사이드가 여전히 블라킹 옥사이드 역할을 하게 되고 아래쪽의 옥사이드가 터널링 옥사이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가운데 있는 실리콘 나이트라이드가 소위 플로팅 게이트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게 돼요. 그 대신 나이트라이드는 절연체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플로팅 게이트라고 부르지 않고 트랩 나이트라이드라고도 불러요. 또는 차지 트랩 나이트라이드라고 불러요. 이게 도체는 아니지만 이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는 굉장히 많은 결함을 가진 물질이기 때문에 이 결함의 전자들을 마치 스펀지가 물을 이렇게 빨아들이듯이, 비교하자면 이 물통에 물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하지만 스펀지는 물이 들어갈 때도 서서히 조금씩 들어가고, 또 물이 빠져나갈, 스펀지를 여러분들 짜게 되면 나오는 물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서서히 물이 나오게 되죠. 비유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이 나이트라이드가 기존의 플로팅 게이트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트라이드가 갖고 있는 결함의 전자들이 포획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넘어오는 전자들의 양이 플로팅 게이트 플래시보다 훨씬 작고 원만하게 이 터널링 옥사이드를 해치지 않는 그러한 에너지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명이 훨씬 길다는 거죠. 자, 그런 장점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존의 플로팅 게이트 플래시에는 터널링 옥사이드를 10나노 이상으로 줄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차지 트랩 플래시에서는 더 공격적으로 터널링 옥사이드의 두께를 줄일 수 있게 됐고요. 이런 실크라고 아까 불렸던 그런 피로도 현상이죠. 피로도 현상이 거의 사라지게 됐고, 또 플로팅 게이트와 플로팅 게이트 사이의 커플링도 나이트라이드라는 이 플로팅 게이트를 대체한 물질이 도체가 아니기 때문에 커플링이 안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런 장점으로 인해서 2000년도 중반부터 플래시의 대세가 바로 차지 트랩 플래시로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플래시 메모리의 주류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3000 낸드 두 종류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건 회사마다 3D 낸드는 큰 주류를 이루고 있는 빅3라고 한다면요, 삼성전자, 도시바, 하이닉스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마이크론도 이 낸드 플래시를 생산하고 있지만 이 빅3 내지는 빅4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한다면 이 낸드 플래시의 구조는 다 달라요, 회사마다. 어떤 회사는 지금 내가 소개하고 있는 3D 낸드 중에서도 호리전탈 3D 낸드 형태를 취하는 회사도 있고요. 또는 뒤에 얘기하게 될 이 버티칼 3D 낸드, V낸드라고도 하죠. 삼성이 바로 이 V낸드를 주력으로 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도 매우 복잡하고 또 어떻게 만드느냐도 사실 뭐 10분, 20분 정도 얘기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무리인지는 알겠지만 간단하게 이 3D 낸드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이걸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차지 트랩 플래시의 구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상부에 컨트롤 게이트인 게이트가 존재했고요. 이것은 메탈일 수도 있고 도핑되어 있는 폴리실리콘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ONO 구조가 있죠. 그 다음에 가장 아래쪽에 실리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노스 또는 메탈, ONO, 실리콘 이런 구조를 갖는다고 얘기했는데요. 자, 이 3차원 낸드는 쉽게 말하면 이런 2차원적인 낸드를 왜 이렇게 3차원 낸드로 가겠습니까? 가능한 한 작은 웨이퍼 영역 면적에 더 많은 비트 수의 낸드를 넣으려고 하다 보니 아파트를 쌓게 되는 거죠. 3차원적인 구조를 쌓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이 호리존탈 3D 낸드를 먼저 보시면요, 폴리실리콘입니다. 근데 기존의 2차원 낸드에서는 실리콘 웨이퍼,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이 채널 영역을 수행했다면 이 경우는 폴리실리콘이라는 이런 영역이 이게 방막으로 그대로 증착하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는 옥사이드, 실리콘, 옥사이드, 실리콘 이런 식으로 교대로 쭉 증착을 한 다음에 이 실리콘과 실리콘 사이의 영역은 일단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를 드러낼 수도 있고요. 그냥 절연체를 남겨둘 수도 있는데 아무튼 방막으로 형성된 폴리실리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게이트입니다. 여기 지금 파란 기둥처럼 보이는 게. 그리고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트랩 나이트라이드가 존재해요. 그래서 요게 상부 전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채널이 되는 거고요. 요 사이에 나이트라이드와 양쪽에 옥사이드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소노스 구조가 이렇게 수평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실제 전자의 이동도
바로 요 실리콘 채널을 통해서 수평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그 낸드의 3차원적인 구조를 우리가 호리존탈한 수평 방향의 3D 낸드라고 그러고, 이것이 위에 한 층이 있지만 또 밑에도 한 층이 있고 이렇게 층층이 쭉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아파트처럼 3차원적으로 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낸드는 D램이나 로직은 벌써 소위 EUV라는 그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의 한 대 2천억, 3천억 하는 그 리소그래피 장비를 이용해서 뭐 3나노 이하를 우리가 패터닝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죠. 근데 낸드는 현재까지도 낸드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로드맵상에 EUV 로드맵이 없습니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3차원적으로 쌀 수 있는 기술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횡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사이즈의 리스트릭션이 덜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에서 보시면 이 채널이 이렇게 쭉 줄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하나가 셀이 되는 거예요. 여기 바깥쪽에 요 빨간 게 게이트 전극이고, 요 파란색으로 쭉 줄 서 있는 것이 트램 나이트라이드고요. 안쪽에 흰색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폴리실리콘 채널입니다.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웨이퍼의 기판이 채널이 아니라 여기는 폴리실리콘, 방막으로 증착된 폴리실리콘이 채널이 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싱글 크리스탈보다 폴리실리콘에서의 전자의 이동도가 훨씬 현저히 낮겠지만, 전번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낸드는 어차피 D램이나 다른 메모리에 비해서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이 채널 쪽에 폴리실리콘을 우리가 채택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이런 구조에 반해서 이제 V낸드가 있죠. 자, V낸드의 구조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 보면 실린더 형태로 쭉 위아래로 이렇게 줄 서 있는 실린더가 보이는데요. 이 실린더를 딱 잘라서 단면을 본다면 이렇게 보입니다. 요 안쪽에 요 심이라고 할 수 있는 코어 부분이 지금 회색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게 폴리실리콘이고요. 이게 바로 채널 영역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요 파랗게 보이는 것이 트램 나이트라이드예요. 그래서 실린더의 껍데기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린더들이 위에서 보면 실린더들이 툭툭 박혀 있는 겁니다. 굉장히 길고 가느다란 실리콘들이 뭐 32개, 이것이 128개, 여기 보면 중간에 이런 판들이 쭉쭉 걸려져 있죠. 이게 게이트 전극입니다. 이게 금속일 수도 있고요, 폴리실리콘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한 셀을 형성하게 돼요. 한 셀을. 요 쭉 줄 서 있는 요 라인을 뭐라고 그러냐면 스트링이라고 합니다. 스트링이란 우리가 한꺼번에 리드를 읽을 때 리드를 수행하는 하나의 단위를 얘기하게 돼요. 보통 32개 내지는 64개의 셀들이 하나의 비트 라인에 연결되어 있게 되는데요. 이걸 우리가 스트링이라고 부르고요. 실린더 형태로 가늘게 박혀 있는 이 구조가 바로 전형적인 버티컬 3D 낸드의 모양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자는 이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가 셀을 형성해요. 이 단면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이 가운데가 바깥쪽이 파란색이 이 부분이죠. 게이트입니다. 컨트롤 게이트고요. 파란 부분이 나이트라이드고, 양쪽에 블라킹 옥사이드와 터널링 옥사이드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가장 실린더의 안쪽에 마치 심처럼 박혀 있는 것이 폴리실리콘입니다. 마치 여러분들 2차원적인 낸드를 90도 회전시켜 놓은 모양과 동일하죠.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셀을 형성하게 됩니다. 삼성의 지금
뭐 1등 주자죠. 이 3D 낸드 구조는 T캣이라고 자기네들 스스로 부릅니다. 테라빗 셀 어레이 트랜지스터의 약자고요. 말은 이렇게 이건 브랜드 네임이고요. 결국 아까 얘기했던 버티컬 3D 낸드의 일종입니다. 도식적으로 뭐 굉장히 복잡한데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 공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난이도가 있습니다. 특히 요 실린더들이 스트링 형태로 쭉 박혀 따라 있죠. 요 안에 보면 가운데 폴리실리콘이 있고 차지 트램 나이트라이드가 있고 바깥쪽에 메탈 게이트가 둘러싸고 있는 그런 구조예요. 삼성의 이 T캣 구조를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움은 128단 낸드, 뭐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들어봤을 겁니다. 128단 낸드라는 것은 요 수직 방향으로 요 층을 128단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셀을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으로 128개의 셀을 원 스트링으로 쌓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 나중에 콘택을 뚫어야 되는데 요 실린더 형태, 그리고 폴리실리콘을 이 안에 우리가 증착을 해야 되는데요. 요 가늘고 깊은 콘택을 리소그래피하고 패터닝하고 우리가 이걸 뜯는 엣치 공정이 가장 큰 난이도가 높은 공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단 모양이 보이죠? 128단이라면 128개의 계단이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스테어케이스 엣치라고 하는데요. 이런 엣치 공정과 리소그래피 공정도 또 난이도 있는 공정 중에 하나고요. 등등 이 D램이나 로직 공정과는 또 다르게 낸드는 낸드 나름대로의 독특한 공정을 포함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 짓기로 하고요. 가능한 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들과 우리가 반도체 프로세스도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단위 공정 측면에서, 즉 리소그래피라든지 띵필름이라든지 CMP라든지 아이온 임플란테이션이라든지 이런 어떤 단위 공정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깊이 이해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면, 또 다른 측면은 디바이스별로 직접 공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D램은 어떤 공정을 통해서 D램이 만들어지고, 낸드, 조금 전에 살펴봤던 낸드는 어떤 공정 순서로 인해서 낸드 구조가 만들어지는지, 그런 그 직접 공정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반도체 프로세스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